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 시간이죠. 과세거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부가가치세 특징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공부할 강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 재화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용역의 수입에,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이 있어서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일단 재화가 뭔지 몰라도 용역이 뭔지 몰라도 왜 세 가지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뭐가 없냐면 용역의 수입이 없습니다. 재화는 공급도 있고 수입도 있고 근데 용역은 공급밖에 없어요. 자, 이게 특징입니다. 사실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과세를 해야 되는데 눈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할 수가 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요.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세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부가세 단일 세율이라고 특징에서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10%가 기본인데 0%짜리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이 과세를 한다,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재화가 도대체 뭐냐 살펴볼 건데요. 자,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런 모든 유채물과 무채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재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유채물은 뭐냐? 우리 항상 분개할 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했던 이 매출 눈에 보이는 거 핸드폰 아니면 뭐 충전기, 자, 이런 것들 눈에 보여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하죠. 자, 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무채물은 뭘 얘기를 하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용을 함으로써 그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거. 자, 전기요금은 여러분들 이 과세 대상입니다. 자, 전기 눈에 보이나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전기를 쓰면서 전기요금을 내죠. 여러분들 집에 나오는 고지서를 살펴보면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지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유채물과 무채물을 우리가 재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 이런 것들 물건으로 우리가 사고 팔면 이거 재화라고 볼 건데 예외적으로 수표, 어음, 상품권 이 세 가지는 재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수표, 어음, 상품권은 재화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수표를 줄 때 이거 부가세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받으러 온 받으면서 우리가 부가세 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죠. 자, 특히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예외적인데, 자, 왜 재화라고 보지 않냐면 상품권은 선수금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부채할 때 선수금, 계약금 하면 선급금, 선수금 얘기했던 그 선수금이에요. 먼저 받은 돈. 상품권을 사러 백화점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품권을 현금을 주고 사셔야 돼요. 자, 상품권과 현금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화를 상품권을 인식을 한다면 그 시점에 백화점은 매출한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상품권과 이 제품이 교환되지 않으면 그건 매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품권은 좀 특이한 회계 처리로 실제로 상품권을 판매할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되는 시점에서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우리는 재화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재화의 공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서 이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걸 공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재화는 여러분들 편하게 휴대폰을 진짜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너무 불편하게 이제 돼버렸잖아요. 이런 휴대폰이 재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휴대폰을 살 때 돈을 주고 산다, 100만 원을 주고 샀다, 50만 원 주고 샀다, 이거 대가죠.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걸 저희가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 대가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줘야 돼요 이런 건 아니에요. 외상으로 매출을 하더라도, 어음으로 받더라도 우리는 재화를 실제로 넘겨줬으면 상대방한테 공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공급은 공급인데 간주할 거야. 공급으로 간주할 거야. 자, 간주 공급입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 실제로 내가 너한테 준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가치 세법상에 그거는 상대방한테 준 걸로 해. 간주할 거야. 공급이라고 볼 거야 라고 하는 거. 재화의 간주 공급이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를 지금 하나는 좀 부족하고요. 한 3개 정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재화의 간주 공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를 구입할 때 처음엔 과세 사업으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우리 아직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 안 했어요. 그쵸, 여러분? 안 했는데 여기서 등장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는 만약에 제가 원재료를 사요. 그럼 원재료는 재화거든요. 원재료를 구입을 할 때 뭘 줘야 돼요? 당연히 원재료는 과세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고 사와야 됩니다. 자, 원재료가 1,000원이라면 우리 얼마 더 줘야 돼? 1,000원의 10% 100원만큼을 더 주고 1,100원을 주고 사와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요. 자, 이 100원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우리가 부가세를 주고 사오는 거죠. 부가세 10%만큼 계산을 해서. 자, 우리는 분명 원재료를 구입을 하면서 이 준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입세액 첫 번째, 첫 강의에서 부가가치세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때 매출세액에서 뭘 차감했나요?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했습니다.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자, 이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납부하는 부가세다, 납부세액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건 여기 매입세액에 들어가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준다는 개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제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서 공제를 안 받는 것도 나와요. 받을 수 없는 것도.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를 줬지만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제를 받는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재료 구입하면서 부가세 줬는데 이걸 매입세액 어디로 끌고 간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면 납부세액으로 계산하는 이 부가가치세 구조에 우리가 포함시킬 거다라는 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 원재료 내가 샀으니까 부가세 줬으니까 다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원재료를 사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 거죠. 자, 제품으로 만들 때 이 제품이 부가세를 받고 팔 수 있는 물건이어야만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원재료를 사서 이렇게 막 만들어요. 제품으로 제조를 하죠. 제품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하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전제가 뭐냐면 이 제품은 과세 매출을 해야 돼요. 과세 매출. 자, 과세 매출은 뭐죠? 부가세 받고 팔아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살 때 저한테 부가세 줘야 되는 게 과세 매출입니다. 자, 전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재화를 구입하고 이걸 과세 사업으로 사용을 할 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품 매출을 과세 매출로 일으킬 거야 라는 전제를 세무서에 주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최종 소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간주할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를 다시 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정해서 우리가 세무서에서 원재료 그래 매입세액 공제 받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한 것들이라면 매출이 아니었는데 매출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러면 간주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하고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앞 글자 따가지고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개, 사, 폐. 자, 암기하실 거예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제와 총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가 공급 중에서는요. 또 3가지로 구분을 할 건데 자, 면세 사업의 전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하거나 그런 재화를 면세 사업에 쓰는 경우에 우리가 이걸 나한테 스스로 쓴 거잖아요. 자가 공급 내가 스스로 쓴 거. 자, 그래서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볼 거예요. 재화로 공급한 걸로 볼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의 전제 조건, 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요, 이 원재료는 제품, 이 과세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면세 사업에 전용을 한다. 그럼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면세 사업은 부가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입니다. 자,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저희가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영업용으로 쓰지 않는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처럼 보이는데 전산회계나 아니면 전산세무나 가시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몇 인승이야, 몇 cc야, 개별 소비세 내, 자, 이런 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가면 저희가 매입세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한 번 더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자세히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요, 기준이 1000cc, 그 다음에 9인승 이상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화물차, 승합차, 자, 이런 거 가능하고요. 1000cc까지 가능한데 1000cc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차종이 뭐가 있냐면 모닝이 있어요. 모닝, 스파크 이런 거, 작은 차, 귀여운 차.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요, 그 작은 차, 모닝이나 스파크를 사면은 공제가 가능해요. 물론 다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이긴 하지만. 두 번째, 9인승 이상이면 큰 차예요. 큰 차는 공제 가능하고요. 트럭 같은 거 공제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큰 차,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영업용으로밖에 쓰지 않을 것 같아라고 보이는 차들 있죠. 몇 톤 트럭 막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 화물차 이런 것들은 저희 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고요. 자, 우리가 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닝도 아니고 9인승 이상도 아니고 화물차, 승합차 아니고 트럭 아니고 이런 것들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어떤 차냐면 누가 봐도 좀 비싼 것 같은, 아니면 승용차 뭐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 아니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막 BMW, 아우디, 막 벤츠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꿈의 차 같이 생긴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비싼 차, 이런 것들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한다면 우리 이것들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가 공급으로 볼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차를 기름을 만약에 사왔는데 기름을 사올 때 우리 회사의 기계 장치에 넣으려고 기계를 샀어. 그래서 그걸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만들 거야. 과세 매출 일으킬 거야 라고 생각해서 기름 사올 때, 유류 사올 때 공제를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걸 거기에 쓰지 않고 어디에 썼냐면 내 차에, 대표님 차에, 회사 차에. 그런데 회사 차가 막 그랜저, 소나타 이런 승용차인 거야.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직매장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자, 앞 강의에서 직매장과 짝꿍이 2명이 더 있었는데 하치장과 창고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네, 3가지를 배웠어요. 이 3가지 중에서 사업장으로 보는 건 뭐였죠? 직매장만 사업장으로 봤습니다. 자, 직매장은 얘는 사업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직매장으로 보낸다면 당연히 과세 매출로 보는 거죠. 당연히 과세 매출로 보는 겁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이게 직매장이거든요.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가려고 하는 거.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 목적 직매장으로 보내는 거다. 당연히 과세로 볼 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당연한 건데 발행하지 않았더라면 자가 공급으로 볼 거다. 네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공급한 걸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포인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이 자가공급 안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혹은 사업자 단위과세에 해당을 한 신청을 한 사업자라면 여기서 제외를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자기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렇게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들을 개인적 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래에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작업복 등은 제외라고 써 있어요.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뭔가 만들었어요. 혹은 구입을 하고요. 이걸 우리 회사 직원이 작업복으로 사용하거나 작업모로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 작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형태로 사용을 하면 이 개인적 공급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개인적 공급에 자주 들어가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을 샀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사용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에어컨을 사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상품인 거죠. 에어컨을 사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있는 에어컨 우리 집에 갖다 놔라고 한다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하지 않은 게 되겠죠. 자, 그게 개인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비품이 아니죠. 에어컨을 사왔어요. 에어컨을 사와서 우리 에어컨을 그대로 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이 상품이 되겠죠. 우리가 사실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파는 것은 상품 매출이 되는데 상품 매출이 과세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사올 때, 이 상품을 사올 때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거든요. 근데 이 에어컨을 팔지 않고 어떻게? 대표자가 우리 집에 갖다 놔. 우리 지금 에어컨 고장 나서 어차피 사야 되는데, 아니 우리 회사가 에어컨 파는 회사인데 내가 왜 다른 데 가서 사? 그냥 우리 집에 갖다 놔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본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예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증여입니다. 자, 어떤 거 생각하실 거냐면 거두절미하고 여기에 있는 거 싹 다 중요하지만 넘어가고 여러분 접대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판매하지 않고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준다면 그게 사업상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접대비라고 여러분들이 접대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자, 포인트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견본품은 제외됩니다. 내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 견본품이 뭐예요? 하나, 두 개 정도 보내놓고 우리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거 한번 네가 사주면 어때? 한번 써봐 라고 주는 게 견본품이잖아요. 자, 견본품은 제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폐업 시 잔존재화 되겠습니다. 우리가 폐업을 한다. 근데 남아있는 재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폐업하는 그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를 어떻게 대표자가 다 가져가는 걸로 보고 간주 공급을 할 거예요. 실제로 매출이 아닌데 매출처럼 보겠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자, 회사가 문을 닫아. 그럼 남아있는 재화는 사실 누가 가져가요? 대표자가 가져갈 거예요. 대표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재화를 본인이 다 소비하진 않겠죠. 뭐 어디에 싸게 팔거나 아니면 뭐 길거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천을 깔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판다면 우리가 보통 현금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럼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업 시에 잔존하는 이 재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게 이 재화의 간주 공급 총 4가지 되겠습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취득할 때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간주 공급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자, 내가 그냥 애시당초 나 뭔가 폐업할 거 알고 산 거야.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받을게라고 한다면 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얘의 기본적인 전제는 내가 구입을 하면서 상품을 구입을 하면서 혹은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이 4가지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화의 공급이 뭔지도 봤고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간주하는 것도 봤어요. 자, 4번째는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예요. 자, 재화가 공급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실제로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모든 여기에 포함되는 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첫 번째가 담보입니다. 담보.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혹시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업할 때 회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 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담보를 좀 가져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드라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담보를 막 달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자, 이 담보 제공이 뭐예요?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저 사람 돈 빌려주면 돈 안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 돈만큼 이게 가치가 좀 비슷한 것들을 건물이나 토지나 아니면 좀 팔면 돈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담보로 잡자고 하잖아요. 자, 이 담보는 내가 빌린 돈을 100% 갚으면 그 담보가 해제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담보로 이제 처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현금화를 시키겠죠. 자, 그런 게 담보 제공입니다. 자, 우리가 담보로 권리를 그 사람한테 제공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돈을 다 갚으면 이건 다시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담보를 제공했다 해서 명의가 변경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선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업 양도인데 사업장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자, 우리 막 합병 같은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승계한다라고 양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던 이 사업을 상대방한테 100% 다 양도를 하는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포괄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직원도 다 주고 막 내가 사용하는 이 건물까지 다 넘기고 하는, 이게 이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데, 이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 물납.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게 조세의 물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어디다 내죠? 세무서, 국세청에 세금을 내요. 자, 그럼 세금을 내면서 여기 토지 여기 있어. 자, 이거 세금 대신 가져가 이러는데,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가 이제 그걸 내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상대방이 저한테 야, 부가세도 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세금을 이 건물과 토지로 내는 것도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저한테 부가세까지 내래요. 근데 세금에 부가세가 있나요? 세금은 원래 부가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세의 물납도 당연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뭐 해야 돼? 부가세 납부해야 돼. 부가세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매와 경매. 자, 뭔가 넘어가는 거죠. 경매 같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막 건물 같은 거 누군가 뭐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렇게 경매가 나오면 그걸 낙찰받는 게 이제 경매죠. 자, 이런 것들 수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5가지가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돼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론 문제에서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5가지는 암기가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좀 보기가 아리송한 것들이에요. 세금 내면서 부가세 낸다? 이것도 이상하고, 담보 그냥 돈 빌릴 때 담보만 잡은 건데 내가 부가세를 내야 돼? 이것도 이상하고, 뭐 공매와 경매 같은 경우 내가 지금 그걸 사면서 부가세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 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용역입니다. 재화는 배웠죠? 재화는 뭐 핸드폰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도 재화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것들, 전기세 이런 것들. 근데 용역은 어떤 거냐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역물을 제공하거나,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저희가 보통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들을 용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근데 상표권 같은 거죠. 상표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누군가 나 그거 좀 사용하게 해주면 안 돼? 빌려줘 라고 했다면 그 빌려주는 것들을 제가 권리가 제 거잖아요. 이건 원래 제 거죠.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하는 거죠.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건 다시 제 거가 되고 상대방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자, 이런 권리나 재화, 시설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해주는 것들 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건설업. 자, 건설업 뭐예요?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거, 도시 짓는 거 이런 게 건설업이죠. 자, 건설업도 용역의 공급이고요. 음식점업,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음식점업도 용역입니다. 그다음 운수 뭔가 날라주는 것도 용역의 공급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보면요. 개인 서비스업처럼 역물을 제공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거 용역이라고 볼 건데, 자, 이 포인트는 이 포인트입니다. 자,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는 건 예외입니다.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을 제공을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뭐가 되죠? 이런 용역이 아니라 그럼 부가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급여하면서 부가세 주고받고 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얘는 소득세,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용역에 포함되고요.
자, 특허권 대여한다, 뭐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 대여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얘기를 하는데 양도를 하는 건 예외예요. 양도를 하는 건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양도는 아니고요. 대여하는 것만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인도받은 재화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자, 얘는 용역입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면, 자,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내가 어떤 거를 조금이라도 부담했어, 아니면 100%다 부담했어, 그걸 상대방한테 주고 가공해줘 라고 한다면 이건 재화의 공급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말만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고 그냥 가공해줘 라고 했다면 이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건설업은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해도 다 우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다라는 게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섯 번째가 되는 거죠.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이 되겠고요. 자, 일곱 번째,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자한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거. 자, 특수관계자가 뭐냐면 아빠, 엄마, 자식, 딸, 며느리, 사위. 자, 이게 특수관계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자, 우리 친인척 관계를 이제 특수관계자라고 하는데,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건물이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이 이제 백수 생활을 막 즐기다가 이제 더 이상 백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요즘 커피숍 하는 게 막 유행이래요. 그래서 커피숍을 차릴 건데 엄마가 부동산이 있어. 그럼 보통 커피숍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마한테 말을 하겠죠. 엄마, 나 커피숍 할 건데 엄마 상가 그 1층 나 주면 안 되냐. 그럼 엄마가 알겠어. 근데 엄마가 또 야, 그럼 월세는 얼마 낼 거야. 내가 그거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데 너도 나한테 300만 원씩 내. 이런 부모님 분명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부모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아유, 그래, 네가 무슨 월세를 내니, 그냥 써라 공짜로, 뭐 나 남는 게 상가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그렇게 상가를 빌려줬다면 이 특수관계자일 때 엄마와 아들 특수관계자잖아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예요. 월세 안 내면 안 돼요. 시가로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것만큼 다 내셔야 돼요. 대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타인에게 공급한 용역은요, 그런 용역을 무상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여기 7번에서 포인트는 상대방과 나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이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한테 그래요, 내 건물 1층에 와서 커피숍을 내세요, 내가 월세는 안 받을게요. 자,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현실상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의 조항을 둔 거죠. 없을 거라는 걸 세무서도 아니까, 나라도 알아요. 그래서 이 특수관계자한테 이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 용역을 공급한다면 이거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재화의 수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 핸드폰 이런 거, TV 이런 거, 뭐 물론 눈에 안 보이는 무채물도 있긴 하지만 자, 수입을 할 거예요. 자, 수입을 한다는 건 어떤 거죠?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게 수입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입이에요. 외국에서 내가 뭔가를 사오는 거. 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두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수입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입니다. 자, 공급 시기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론에서. 자, 공급 시기는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어느 과세 기간에 귀속시킬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과세 기간 앞에서 배웠는데, 자, 복습하는 차원으로 우리나라 과세 기간은 1년에 몇 개? 2개로 구분이 됩니다. 1과세 기간, 2과세 기간.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과세 기간이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과세 기간이 됩니다. 자, 이건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급 시기는 뭐냐면 내가 재화를 줬을 때 이 공급 시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이쪽인지 이쪽인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앞쪽이면은 1기 때 부가세를 낼 거고 뒤쪽이면 2기 때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어느 시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납부나 신고하는 기간이 달라져요. 그럼 부가세를 뭐야, 최대한 난 뒤에 낼 거야, 부가세 덜 내고 싶어, 이러면 이 공급 시기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이 앞쪽에 신고 안 하고 뒤쪽에 신고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급 시기를 정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재화의 공급 시기. 자, 이거는 재무회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재화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인도되는 때, 이게 원칙. 만약에 재화가 이동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 거래 시기로 볼 겁니다. 공급 시기로 볼 거예요. 만약에 이를 적용시킬 수 없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요, 이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기본적인 거고, 자,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알아서는 문제가 풀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 표에 별표를 몇 개? 3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들어오니까 별표가 많아져요. 그쵸, 여러분? 자, 첫 번째. 현금 판매했다, 외상품 판매했다, 할부 판매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할부는요, 단기 할부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돈을 받기로 한, 이런 3개월 동안 한 달 뭐 이렇게 받기로 한, 그게 단기 할부 판매예요. 자, 현금으로 판매했건 외상으로 판매했건 단기 할부로 판매했건 상관없이 언제 볼 거예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자, 인도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건네줄 수 있는 거고, 이용 가능할 때는, 자, 우리가 공급이 재화가 이동이 필요 없을 때 이용 가능한 때에 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화가 인도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인도되거나 재화가 인도 안 되면 이용 가능한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입니다.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자, 재화를 가공해서 다시 줄 때를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자, 위에는 다르죠. 위에는 단기였는데 이번엔 장기예요. 자, 장기는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2회 이상 분할해서 대가를 받고 재화의 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이 마지막 잔금을 받는 날까지 2년 이상인 게 장기 할부 판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기 할부 판매는 여러 번 거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언제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볼 거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 상에 한 달마다 받기로 할 거예요. 그럼 한 달마다 우리가 공급한 걸로 볼 건데,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요, 한 달 분명 받기로 계약서 상에 약정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난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공급 시기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앞에서 이 외상 판매 같은 경우에 돈 못 받아도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 시기를 보잖아요. 얘도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각 부분을 대가를 받기로 한 그 부분에 공급 시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완성도랑 뭐 반환 조건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반환 조건부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홈쇼핑 얘기를 하면서 일단 써보고 나중에 구입 의사를 밝혀주세요 같은 것들, 조건 성취로 판매가 확정이 될 때, 상대방이 나한테 구매 의사를 전달했을 때, 자, 공급 시기로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가 공급 중에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이 세 가지 폐 없이 잔존 재화를 뺀 거죠. 자, 이 뺀 거 중에서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볼 겁니다. 자, 사용되는 때. 자, 그 다음에 자가 공급 중에 판매 목적 직매장 반출이 있었는데, 이 자가 공급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면세 사업으로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및 임차. 자, 그 다음에 이 직매장 반출이 있었는데요. 이 직매장 반출 같은 경우 이 재화를 반출할 때, 우리 사무실에서 직매장으로 보낼 때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폐 없이 잔존 재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간주 공급이거든요. 자, 이 폐업시 잔존 제어는 폐업하는 시점에 볼 거고, 자, 그다음 무인 판매기, 이거 어떤 거? 자, 그 자판기 얘기를 했었죠. 현금을 무인 자판기에서 인치하는 때입니다. 자, 자판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사람이 실제로 500원 넣고 1000원 넣고 했을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공급 시기를 볼 수 없으니까 이 자판기 주인이 그 자판기를 열어서 현금을 꺼낼 때를 저희가 공급 시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출, 자, 수출 보도록 할게요. 선적일. 선적일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물건을 배에 실는
그 시점이 선적일이라는 건데요. 매우 중요하고요. 뒤에서 우리가 수출과 관련된 이제 외화 회계 처리를 배울 건데 거기에도 선적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수출하면 선적일, 수출하면 선적일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탁 판매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저번 강의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위탁하는 사람이 수탁하는 사람한테 네가 대신 내 물건 좀 팔아주면 안 돼? 하고 물건을 보내요. 자, 그러면 수탁자가요, 이걸 실제로 내 물건을 팔아줬을 때, 자, 그때 우리가 공급 시기를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재화의 공급 시기를 봤는데 이번에 용역의 공급 시기는 기본적으로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이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과 같이 좀 나눠 보자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영무 제공이 완료가 돼야 돼요. 이걸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용역의 공급이에요. 자, 그런데 완성도 기준이나 뭐 중간 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의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자, 두 개를 다 요건을 충족시키셔야 돼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우리가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공급 장소, 이 거래 장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재화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재화의 용역 공급 장소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뭐예요? 세금을 부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거기까지 미치는 거래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공급 장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가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안에 다 있으면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부가세를 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과세 거래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중요한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첫 번째 간주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첫 번째 간주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이 뭔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매우 중요했고, 네,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자, 그거 매우 중요했어요. 공급 시기에 우리가 뭘 발행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어요. 별표를 2번 쳐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거 인지하시고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